아버지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제주 남쪽 해안의 어두운 별장 거실에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불 꺼진 공간, 벽난로 불빛 앞에 한 노인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도망칠 수 없도록 무거운 돌이 매달려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낯선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노인의 눈에는 공포와 배신이 동시에 번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가 천천히 앞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바다로 떨어진 노인은 정말 끝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별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별장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곳에 사람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고 바다는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이요. 별장 안 거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어요. 오직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앞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김도진 회장은 굵은 밧줄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의 양팔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상체는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 돌은 적어도 2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김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태수야. 김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아들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부치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김도진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사업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요.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돌로 조각된 가면 같았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민도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연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사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김태수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응어리진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들, 서울의 마천루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그의 눈동자만큼이나 냉정하게 빛났습니다. 형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장 자리는 이제 그의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 김도진 회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쉬실 때가 되셨습니다. 태수는 그때마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비웃듯 살짝 올라가곤 했죠. 해외의 불법적인 해양 투기 계획이 담긴 문서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그는 막대한 불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님,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묶여 있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김도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아직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김도진은 그 차가운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늘 형을 더 사랑하셨죠. 형은 완벽했으니까요. 정직하고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태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했죠. 아버님의 눈에 저는 늘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김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다, 태수야. 나는 너를. 그만하십시오. 태수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정해졌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에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30분. 만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아버님. 태수는 아버지가 묶인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밀기 시작했어요. 의자의 바퀴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김도진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밧줄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태수야, 태수야.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아버지를 별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별장 뒤편에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땅은 울퉁불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짠 바닷물 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는 거대한 검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바위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발목에 묶인 무거운 돌이 바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김도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제발, 제발.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부치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슬픔이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밀었습니다. 의자가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철퍽! 거대한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도진의 몸이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발목에 묶인 무거운 돌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움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김도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태수야, 용서한다. 바위 위에서 태수는 아버지가 사라진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때렸습니다. 물보라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뒤돌아섰고 별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별장에 돌아온 태수는 곧바로 욕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샤워를 했죠. 뜨거운 물이 그의 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도 그의 몸속 깊은 곳의 차가움을 녹이지는 못했죠. 그는 한참 동안 샤워기 아래 서 있었어요. 마침내 샤워를 마친 그는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죠. 하얀 천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이, 그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어. 태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별장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울렸죠. 그 소리는 마치 바다의 애도처럼 들렸습니다. 김도진 회장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그는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는 그의 몸을 어딘가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김태수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해산그룹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태수의 얼굴에서는 위장된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제주도 일대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의 광적인 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탐정들은 제주도 곳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바다에서 아버지가 올라와 그를 응시하는 꿈,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물에 젖은 옷, 그리고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고 모든 직원이 그의 눈치를 보며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김태수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달래려 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얼굴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치워야지요. 그는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그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운 것들이, 그가 무시한 것들이 이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제주도 동쪽 해안,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에 한아름 교수의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바다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낡았지만 단단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낮고 길게 들려와 마치 자장가처럼 그녀의 잠자리를 감싸주곤 했죠. 아름은 36살의 해양생물학자였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촉망받던 연구원이었어요. 그녀가 발표한 논문들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해양환경 보호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스캔들에 휘말렸죠. 그녀는 분명 무고했지만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름은 대학을 떠나야 했고 학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자리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 순간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주도로 내려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도망치듯 떠났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홀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바다를 향한 열정만큼은 여전했죠. 낮에는 해안가를 걸으며 해양생물을 관찰했고 밤이면 오두막 안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외롭고 고된 날들이 이어졌지만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은 오두막 안책상 앞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탁상 위에는 해양생물 도감과 연구 노트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희미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 플랑크톤 개체수가 계속 줄고 있어. 아름은 낮게 중얼거리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특정 플랑크톤 종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연구 노트를 덮으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창밖으로 보이던 바다가 처음과 달리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소리는 더 거칠었고 불규칙했으며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다가오는 전조처럼 느껴졌죠.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오려나? 그녀가 중얼거린 직후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오두막은 삐걱이며 흔들렸고 창문은 덜컹거리며 저항하듯 울렸습니다. 파도 소리는 천둥처럼 해안을 때렸죠. 아름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폭풍 우 소리도 컸지만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가봐야 하나.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름은 결심했습니다. 우비를 걸치고 방수 부츠를 신은 뒤 손전등을 챙겨 문을 열었습니다. 폭풍우가 한순간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비는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몸을 밀어냈지만 그녀는 해안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어둠 속 백사장을 비추었고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와 모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끝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듯 백사장 위에 쓰러져 있는 형체였죠. 아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모래에 묻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름은 소리치며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그의 몸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 상체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흔적이 분명했죠. 맥박도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입안을 정리한 뒤 인공호흡을 했고 이어서 흉부 압박을 반복했습니다. 팔은 점점 저려왔고 숨은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파도가 덮쳐와도 비가 얼굴을 때려도 아름은 계속 숫자를 세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노인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미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났어. 노인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숨이 돌아왔습니다. 아름은 그를 옆으로 돌려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하고 등을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과 발목에 매달린 무거운 돌이 남아 있었죠. 아름은 작은 칼을 꺼내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밧줄은 질겼고 손바닥은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밧줄을 끊어냈을 때 아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생각은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오두막 쪽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결국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도착했고 다시 오두막까지 그를 데려왔습니다. 문을 닫자 폭풍우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아름은 노인을 눕히고 담요로 감싸며 체온을 높이기 위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노인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도를 닮은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일까? 아름은 조용히 생각하며 창밖에 잔잔해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의 선택이, 이 노인의 등장이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바꿔놓게 될지를요. 햇살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던 오후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과 벽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던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름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가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깨어나는 걸까요?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잡히지 않은 채 허공을 헤맸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낯선 천장과 벽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아름에게 닿았죠. 낯선 여자를 마주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아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은 서둘러 물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받쳐들고 천천히 물을 먹였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따끔거리는 듯 했지만 물이 넘어가자 조금은 편해지는 기색이 보였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아름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그 목소리에 조금 안도한 듯 다시 한번 물을 마신 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말에 아름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웠던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노인은 다시 물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벽을 보고 다시 아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제 이름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불안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보였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그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지금은 안전해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억상실. 이건 그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제가 바닷가에서 발견했어요. 파도에 떠밀려 오신 것 같았고요. 다행히 숨은 돌아왔고 이 오두막으로 모셔왔어요. 아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왔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 몸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바다에 빠뜨렸다는 말이었죠.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장면도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계셨어요. 아름은 그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푸른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문양은 어딘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것입니까? 아마도요. 목에 걸고 계셨어요. 노인은 펜던트를 바라보며 기억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했지만 이미지들은 손에 잡히지 않고 물속으로 흩어졌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쉬세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름은 노인을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력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느 날 아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오셨으니까 바다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노인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바다 아저씨.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뒤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그 후 바다 아저씨는 오두막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해안가를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름이 신문을 건네주자 그는 무심코 펼쳐들었습니다. 정치면 사회면을 지나 경제면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것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래 못 가겠군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며칠 뒤 실제로 그 회사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름은 그의 말을 작은 공책에 적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치율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다 아저씨는 악몽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물, 숨막히는 공포,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그의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아저씨는 그녀의 존재에서 묘한 안정을 느꼈고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가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리고 그 파도가 자신들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게 될지를요. 아름은 오두막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가 풀썩 날리며 공기 속으로 퍼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코를 찡그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대학에 몸담고 있던 시절 모아두었던 연구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과거였고 동시에 상처이기도 했죠. 바다 아저씨의 펜던트 문양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름은 1시간 넘게 파일을 뒤졌습니다. 종이 사이를 넘기는 소리만 오두막 안에 조용히 울렸죠. 그러다 마침내 한 파일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해양 기업 분석 자료. 아름은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심장이 쿵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 인쇄된 로고. 그 문양은 바다 아저씨의 펜던트에 새겨진 것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해상그룹. 아름은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해상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조선, 해운, 수산업, 해양 플랜트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은 김도진. 업계에서는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름은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곧 화면에 김도진 회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두막 한쪽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바다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윤곽은 분명 같았습니다. 눈매도 코의 각도도 입술의 선도 조금만 비교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동일인이었죠. 설마. 아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바다 아저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상그룹의 회장 김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바다에 떠내려온 걸까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뉴스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름은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김도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성대한 장례식, 그리고 아들 김태수가 회장직을 승계했다는 기사들. 그 뒤를 잇는 해외 해양 개발 프로젝트 관련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름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회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바다에 빠졌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름은 김태수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선 인상의 중년 남자. 화면 너머에서도 욕망과 긴장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린 사람은 바로 이 아들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날 밤 아름은 바다 아저씨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잠결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그 아이가 위험한 투기를 바다를 망가뜨릴 텐데. 아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다 아저씨는 김도진 회장이었고 그를 바다로 밀어넣은 사람은 아들 김태수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김태수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들이 제주도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 오히려 태수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죠. 거기에 더해 회사의 재무 상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기 자금이 예상만큼 회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태수는 재무이사를 불러 세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 두 감정이 뒤엉켜 그를 잠식하고 있었죠.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값비싼 술을 잔에 가득 따르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슬픔과 배신이 섞여 있던 눈빛. 아버지 미안합니다. 태수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이건 필요했던 일이었어.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낯선 노인을 본 적 없느냐고 묻고 다닌대요. 이장의 말에 아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탁드려요. 바다 아저씨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지금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은 아름을 신뢰했고 바다 아저씨를 지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물으면 모른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죠. 아름은 결심했습니다. 김도진 회장을 돕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그리고 김태수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밀려났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다 아저씨의 놀라운 경제 감각.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름은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다 아저씨의 예측을 이용해 기반을 다지고 그 힘으로 김태수와 맞설 준비를 할 것. 그리고 때가 오면 김도진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도망치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아름은 마을 회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박한 회관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믿고 있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아름은 이미 외부인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회관 안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얼마 전 구조한 바다 아저씨 기억하시죠? 그분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 정말 놀라울 만큼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아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조언을 바탕으로 소액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리한 건 아니에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조심스럽게요. 혹시 함께 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있는 이도 있었죠. 하지만 잠시의 침묵 끝에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각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렇게 모인 돈이 400만 원이었고 아름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저축에서 1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0만 원의 시드머니가 마련됐습니다. 아름은 바다 아저씨와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신문을 펼쳐들고 조용히 경제면을 훑어보곤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특정 종목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회사는 곧 신제품을 내놓을 거요. 시장 반응이 꽤 좋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 두는 게 좋겠소.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조만간 큰 계약이 하나 걸려 있어. 아직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곧 움직일 겁니다. 아름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며칠 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아저씨가 지목한 종목들이 하나같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은 6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름 씨 이거 정말 되는 거요? 하지만 아름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죠. 수익의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신중하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자금은 900만 원이 되었고 2달 후에는 1,500만 원, 3달이 지나자 2,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자금은 어느새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은 그제야 멈추자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느꼈죠. 그녀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의 약점을 찾고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력자를 확보하는 일. 아름은 대학 시절 인연을 맺었던 한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의 작은 카페에서 해상그룹 상무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신사였죠.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나왔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아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진 회장님이 살아계세요. 이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제주도에 계시고 기억을 잃으신 상태예요. 아름은 펜던트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정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시라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도진은 그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 저는 김태수 씨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이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들이?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정황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정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름의 질문에 이정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름과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은 회사 내부에서 김도진을 따르던 임원들을 하나둘 접촉했고 김태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머지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태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보냈고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정훈은 두툼한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김태수를 무너뜨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으니까요. 아름과 이정훈은 여러 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김태수의 탐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늘 더 큰 이익, 더 빠른 성과를 좇는 사람이었고 그 성향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미끼는 해외 히토류 광산이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나라에서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정보였죠. 히토류는 전자제품과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었습니다. 만약 그 광산을 선점할 수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보는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여러 경로를 동원해 만들어낸 완벽하게 꾸며진 거짓이었죠. 이 정보는 직접 흘리면 안 됩니다.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태수는 의심이 많습니다. 스스로 발견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며칠 뒤 해상그룹 임원회의 자리에서 한 이사가 우연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태평양 쪽 섬나라에서 히토류 광산이 발견됐다는 소문입니다. 그 순간 김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히토류라고? 네.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고 현지 정부도 개발 업체를 조용히 물색 중이라는군요. 김태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히토류.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더 알아보시오. 지금 당장. 그날 이후 김태수는 그 프로젝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조사단을 파견했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이정훈이 미리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죠. 보고서는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은 실제하고 가치는 엄청나며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태수는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이건 한방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그는 가진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개인 자산은 물론 회사의 유동 자금까지 손을 댔죠. 이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투자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모든 판단을 집어삼킨 상태였죠. 결국 김태수는 3천억 원을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해상그룹의 유동자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름이 보여준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리고 해상그룹과 관련된 정보들은 바다 아저씨의 기억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낮에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도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별장에 서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 어두운 바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들 태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해 다가왔고 다음 순간 차가운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으악! 바다 아저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각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태수, 내가 나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름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길을 잃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회장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김도진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김도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펜던트 문양을 보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당신을 도울 준비를 해왔어요. 김도진은 천천히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름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바다에서 사라졌을 사람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름이 물었습니다. 김도진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수를 할 것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는 아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미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아름이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는 조력자들이 있고 김태수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도 진행 중이에요. 김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며칠 뒤 세상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해양환경보호특별법을 전격 발표한 것이었죠. 김태수가 투자한 그 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됐고 외국 기업의 광산 개발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뭐라고? 김태수는 뉴스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3천억 원이 단숨에 묶여버린 순간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무이사였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이른 아침 해상그룹 본사 로비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정문을 통해 들어선 수사관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죠.
해상그룹 회장 김태수 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불법 해외 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김태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도망칠 틈도 변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그제야 그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김태수는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수사관들은 그를 에워싸듯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누군가는 연민을, 누군가는 냉담함을, 또 누군가는 오래 참아온 분노를 담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과 성공, 그리고 정상의 자리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김태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다로 밀어넣은 일,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일, 불법적인 해외 프로젝트들까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김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 원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정도요. 그러다 보니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끝났고 대가는 남아 있었죠. 같은 시각 해상그룹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태수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해요. 고성과 항의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김도진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아름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분은 김도진 회장? 사망한 거 아니었어?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김도진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단정한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김태수가 저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려 했지만 하늘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김도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곁에 서 있던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한아름 교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름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이내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곧 커다란 울림으로 변해갔죠. 김도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해상그룹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익이 아니라 가치로 움직이는 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대가 함께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아들 김태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었지만
회장이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도진과 아름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소? 하지만 아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상그룹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예요. 김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진짜 시작은 지금이군요. 그날 저녁 뉴스는 김도진 회장의 복귀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까지.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감옥 안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던 김태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아버지. 그는 독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뿐이었습니다. 1년 후 김도진은 조용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해상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공식 발표했죠. 회의장은 술렁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다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제주도로 돌아가 한아름과 함께 해양환경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의장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후 제주도 동쪽 해안의 언덕 위에 새로운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도진아 나름 해양환경연구소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개소식 날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 환경단체,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김도진은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때 돈과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저를 다시 살려주었고 이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김도진은 아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바다를 지키는 데 바치겠습니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름도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은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 함께 바다를 지킵시다.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요. 시간은 흘렀고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들었고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환경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도진은 매일 아침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이 아니라 조언을 건네는 한 명의 노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죠.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김태수의 편지였습니다. 김도진은 한참 동안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상처도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쓰실 건가요? 아름의 물음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소. 하지만 언젠가는. 몇 년 후 연구소에서 열린 신입연구원 오리엔테이션 날. 김도진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돈도 명성도 보장하지 않지요.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도 그 옆에 섰습니다. 한 번에 세상을 바꾸진 못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김도진과 아름은 해안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름의 물음에 김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과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고 지금의 그는 많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연구소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왔죠. 두 사람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백사장의 남은 발자국은 파도에 의해 이내 지워졌지만 그들이 남긴 선택과 의미는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만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남깁니다.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짜 삶. 이것이 김도진과 한아름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난 바다가 가르쳐준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앞으로도 삶에 스며드는 이야기로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